뭐 편하게 뭐 얘기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는 뭐 제가 알아서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우선 지방선거가 이제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었잖아요. 지방선거 평가라고 해야 될까? 이번 지방선거를 보신 뭐 소감, 결과를 보신 소감 이런 것들 말씀 좀 듣고 싶은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늘 지방선거 때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놀랐던 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사후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대충 짐작은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너무 명확하게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이름을 모르고 투표했다는 비율이 58%가 나왔더라고요. 광역은 그거보다 조금 좁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지사 후보는 90%까지 이름을 알고 찍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의원으로 내려오면은 기초의원은 특히 절반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그리고 뭐 공약도 모르고 찍었다는 유권자가 절반이고 후보자들이 좀 그 지역에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나 또는 뭐 그 사람들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이 좀 선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냥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 후광 효과에 의해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그냥 다 찍어주는 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뭐 이런 줄투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너무 이렇게 심했지 않는가라는 게 이번에 또 사후 여론조사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첫 번째는 좀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나 중앙정치 바람에 따라서 그냥 결과가 다 좌우됐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이야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광역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 비율이 너무 일치하지 않는 그 뭐 불비례성이라는데 불비례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 게 역시나 또 이게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데 이번엔 좀 아주 극단적 특히 경기도가 제일 심한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2명의 경기도 의원 의석 중에 민주당이 135, 그러니까 95%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근데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어떤 정당 득표율로 보면 48%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한 정당이 95%의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좀 일종의 이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않다는 문제점하고 그냥 민주당 후보니까 묻지마 투표하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이게 지역이면 지역의 이슈도 있고 어떤 지역의 관점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민주당 바람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좀 의문스럽고 정리하면 그거예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큰 문제점은 하나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의 이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국민의 지지, 어떤 주민의 지방선거니까 이제 주민의 지지와 의석수하고가 불일치하다. 예? 그리고 물론 이번에 사실은 그 정의당하고 녹색당의 그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38석에서 20%면은 진보정당이 최소한 한 8석, 7석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석밖에 못 가져요.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도 8석 그리고 정의당은 무려 4석이나 갖고 간 이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임위나 이제 각종 이제 주요 요직들을 민주당이 이제 독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로 이거를 좀 정당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그 약간 드러난 민심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번에 결국에 이제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일종의 대통령의 후광국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은 건데 여론조사를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비율은 뭐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서 20%대 정도밖에 안 되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전 상임위 배분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그 주민들에 대한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기들이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 그때 그러니까 책임 정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표를 많이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책임 그건 책임 정치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후광효과 덕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당이 한 것보다 더 많은 표와 의석을 가져갔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지를 잘 읽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게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데 우리의 어떤 이 선거 시스템이나 이 정치 구조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수의 목소리, 강자의 목소리만 주로 대변할 수 있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그 의석을 차지했지만 지지율을 보면 50% 남짓인데 아주 뭐 80%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제도적으로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60 넘다가 뭐 50%가 넘는다, 60%가 된다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거대 양당, 양당으로 수렴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무당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정권, 어떤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뭐 우리 하 변호사님께서는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말씀 나오셨던 내용처럼 이제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회에 반영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선거 시스템 그거를 바꿔내자라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뭐 제도가 있지만 일단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그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왔던 정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왔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적으로 어쨌든 2015년 2월달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게 그래도 중앙선관위라는 좀 객관적인 국가기관이 제안했던 방식이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 당시에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게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은 지금 2015년에 중앙선관위 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거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되면 뭐 지방의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이 저는 어쨌든 일단 하나의 표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정치권이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반대를 하진 않는 다만 지금은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논의하자 이 정도로 지금 좀 바뀌었고 개헌이 논의가 풀리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좀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수용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뭐 유권자들이 어쨌든 야당을 심판한 면이 있고 그 야당 심판의 결과가 이제 그렇게 야당도 이런 좀 선거제도 개혁에 어느 정도 좀 이전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저는 뭐 민심을 만들어내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윤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이상은 결국에는 거대 정당 2개 정도가 정치를 독과점하는 이 구조가 깨지기 힘들고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약간 더 훨씬 더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는 좀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강하게 반대하는 정당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네. 그 개헌과 지금 연계해서 풀어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개헌하고 분리해서 그냥 선거법만 바꿔가는 그런 움직임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일단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이전보다 공감대가 높아져 있고, 근데 이걸 이제 개헌하고 한꺼번에 하자고 하니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또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저나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선거제도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그거는 법률만 바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개헌은 그걸 전제로 해서 개헌 논의를 풀면 오히려 논의가 좀 풀리지 않겠냐. 근데 이걸 섞어가지고 하면은 또 여야 간에 개헌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이제 일단 개헌 특위를 더 이상 유지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개헌 특위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특위만 만들기로 돼 있고, 고양이 지역구인 심상정 의원이 지금 아마 위원장을 맡는 걸로 국회에서는 그렇게 대충 얘기가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개헌하고 연계해서 이걸 풀어가자는 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사실상 쟁점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풀려면 결국에는 선거제도부터 먼저 합의하는 수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섞이면 지방선거 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한 최근 20-3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국회 자체가 좀 정책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그런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또 다양한 세력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경쟁하게 되니까 정치가 독과점 구조로 형성이 안 되는, 그리고 뭐 여성이나 청년들이나 뭐 장애인이나 이런 소수자들 대표성도 비교적 잘, 그분들도 이제 저 국회 안에서 대표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선거제도라는 게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은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하면서는 적어도 저는 지방선거에선 지역정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당법을 보면은 시도당을 5개 이상 창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역정당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결사인데, 정당 설립의 자유를 굉장히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중앙 이슈에서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시도당 뭐 그거 없애도 되잖아요. 그 요건을 없애고, 사실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화된 요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게 정신에 맞고, 정치적 기본권을 저는 이게 좀 침해할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이 지역정당도 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우리 촛불혁명 때의 그 열망은요, 내가 나를 대표한다 이런 말이 상징하듯이 국민들이 이제는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어떤 집정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좀 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지 않다면은 국민들은 계속 어쨌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다 하더라도 그들만이 리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선거 때는 지역정당 인정돼야 되고, 독일이 그렇거든요. 독일은 지방선거 때 다
일종의 유권자 단체라고 불리는 로컬 파티 지역 정당들이 다 선거에 후보를 내고 득표율도 꽤 많이 한 20-30% 정도를 얻고 독일은 지방선거도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정당들이 한 20-30%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전국당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 정당이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책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고향 시민들이 보기에 고향에 있는 전국 정당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고향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고향 시민들이 직접 지역 정당 만들어서 후보 내면 그러면 고양시의 이슈가 선거 때 핫 이슈가 될 수 있죠.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선택권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사실 비례대표제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당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이거는 정당 설립의 자유라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몇몇 정당들끼리 또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지방선거 때는 지역정당도 보장이 돼야 되고 실제로 유럽에는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은 선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개헌 때도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개헌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정당들이 자기들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건요. 그 시민이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구가 이제 기초 풀뿌리 자치단체 규모인데 평균 인구가 20만이 넘어요. 저는 정말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말로 어떤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아예 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커도 읍면동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읍면동도 평균 15,000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읍면동에서 무슨 자치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에 되게 냉소적이고 그런 부분도 한 요인이라 보는데 보통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나라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 루소가 했던 말이 되게 실감이 나는데 사실 루소는 데이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소리 했거든요. 시민이란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하고 평상시에는 노예로 지낸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때 한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선거 때 찍고 대표자를 뽑으면 그 대표자들이 통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민이 통치잖아요. 원형이. 한축으로는 선거제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한축으로는 진짜 풀뿌리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제도화 이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국회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제가 뭐 그동안 쭉 저도 이제 신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고 또 선거만이 아닌 추첨제나 이런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 보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일부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하고 있고 문제는 그걸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제도화를 시켜주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과 그런 뭐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 이거를 강화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2020년 총선 전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일단 좀 순서로 보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주장 자체도.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추첨제나 풀뿌리 자치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걸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 지방자치단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주 조직권, 자치 조직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하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국회에 있는 거대 정당들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진짜 이런 어떤 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국회가 좀 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이런 뭐 직접 참여 민주주의나 풀뿌리 자치 강화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도 국회에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주민자치, 아예 풀뿌리 자치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그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 지방행정에서도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한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훈계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전 국가적인 사안인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뭐 새로 단체장이 뽑혔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시도들 같은 게 여러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자치위원회 추첨제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저는 좀 더 빨리 확산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학습도 하게 되는 장이 열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들이 잘 안 달아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무관심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정치가 무관심한 이유, 아니 정치가 또 무관심하고 이제 언론도 무관심한 게 다시 연결돼가지고 시민들의 무관심도 벌. 근데 그것에 저는 이제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좀 경험이나 그러한 좀 뭐랄까 경험들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가끔 이 주민자치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듣는 반론 중에 하나가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풀뿌리 자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 역량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는 걸 금지시키고 책상 앞에 앉혀놓고 선진 수영 이론을 백날 가르쳐 보십시오. 그 사람 수영 못합니다. 일단은 물속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고 뭔가 실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맨날 자치 역량 키우고 있는 교육만 시켜봤자 절대로 자치 역량 길러지지 않습니다. 일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치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도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듯이 지금은 우리가 국민들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관심을 가져봤자 거기서 자기 삶에 영향 갖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만일에 이 읍면동의 어떤 이 자치 부분이 자치권이 굉장히 읍면동으로 많이 가고 그 자기 마을, 자기 동네에서 어떤 결정들이 자기 삶하고 직결되면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시스템 개혁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 의식이 뭐 문제다. 근데 사실 막상 그렇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들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냥 뭐 들러리 서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특히 한국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들러리 서는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아주 그냥 혐오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결정권이 있고 그렇죠. 내가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민의식, 참여의식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그거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시민의식, 참여의식 대단합니다. 촛불 집회 때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시스템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 하면서 수백만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보다 위대한 참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하더라도 굉장히 성숙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고 정화시켜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스템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시스템은 지금 뭐 완전히 엉망이지만 그 지역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제 그런 뭐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정치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의미 부여하고 그게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렇게 뭐 지금 그래도 또 중요한 건 국가관계예요. 사실은 지역에서 조례로 인해서 뭐 자치정부를 만들려고 해도 법률로 딱 묶어놔서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법률로서 좀 그런 부분에 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국회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법제도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사실 원래 계획이 저희 지방선거 때 이제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것을 처음에 목표로 좀 삼았고 또 그 개헌 특위에 또 참여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무산이 됐던 과정인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헌의 핵심이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에서 어떤 자치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수준만이 아니라 읍면동 수준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이 이제 저는 개헌에 담겨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개헌 무산된 과정들을 봤을 때 그게 단순히 뭐 제1야당 혼자 반대해서 물론 제1야당이 반대한 게 제일 큰 요인이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다만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긴 할 텐데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논의 수준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시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제가 보기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국회의원들보다 오히려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개헌 이제 대통령이 3월 26일날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물론 그 개헌안은 뭐 미흡한 점도 많으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고 해서 이제 통과시키는 게 국회 역할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도 그 발의한 다음에도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 체제를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좀 더 좋은 정치 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충분하게 공론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뭐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이 되지만 국회에서 그게 일단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양당 어떤 과두 체제에서의 개헌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헌은 굉장히 이슈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건들들이. 잘못하면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문제랑은 연계되지 않고 좀 선거제 쪽에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의미 있는 결정 하나가 나온 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 담장에서 100m 안에는 집회금지구역으로 지금 집시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한 것도 집회로 간주해가지고 벌금 맞고 이랬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담장에서 100m 전체를 다 집회금지구역으로 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근데 그걸 뭐 단순위헌 결정은 안 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라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압력을 가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국회에서 100m 안에는 집회도 못하게 되니까 압력을 가하기가 힘들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압력을 하려면 시민들이 뭘 국회를 둘러싸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를 둘러싸는 것 자체가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유형 결정을 내려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풀리게 된 거죠. 풀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담장을 쳐놓은 것도 자체도 문제입니다. 담장을 쳐놓은 국회가 없어요. 일본하고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걸로. 외국은 다 건물만 있지 국회를 담장으로 둘러쳐 놓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담장에서 100m를 집회 금지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 마침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해서 결국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제는 좀 예전보다는 좀 가능해졌다. 사실은 작년에 그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될 때 그 국회에서, 그죠? 재작년이죠.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될 때 그때 시민들이 국회 앞에 한 2만 명인가 뭐 1만 명인가 하여튼 모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국회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모이지도 못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은 국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도 있었고 해서 저는 뭐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국회에 정말 시민들의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 같은 걸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적절한 시기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이 이렇게 좀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 제도 개혁을 좀 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대로 올해 하반기가 참 좋은 시기이고, 이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또 이합집산을 막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합집산을 해가지고 다시 거대 양당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정치권은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보면은 좀 올해 하반기가 참 좋은 시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